생활 속 소음 문제가 심각한 줄 알았지만요.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6개월 정도 끊임없이 24살 남성이 집안 옆집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심한 욕설, 고성 이게 들리고요. 아하. 또는 뭐 현관문을 꽝 닫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네. 소리, 그리고 남녀가 싸우는 소리, 이런 생활 소음들이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참 자고 있는데 한 번 이 소리 들리면요,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번 깨고 나면.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시달리는 그런 이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이분이 한두 번쯤은 가서 좀 우리 이웃끼리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항의는 안 해봤을까요?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제발 좀 소리 좀 적게 내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게 말이 안 먹히니까 결국 집주인, 이게 두 분 다, 양쪽에 있는 두 당사자 다 새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집주인 찾아가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도 했답니다. 근데 옆집이 곧 좀 이사 갈 중재를 거다. 해달라 그랬나 그렇죠. 봐요. 그런데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집이 곧 이사 갈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아하. 그래서 좀 참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6개월째 계속 이사는 안 가고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요. 네. 일주일에 보통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면 반 정도는 한 번 잠에서 깨서 눈 뜬 채로 밤을 다 지새운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신경 아이고. 쓰이고. 네. 그래서 아주 극도로 심한 어떤 스트레스,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제안을 했냐면 집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분 밀린 월세 다 내줄 테니까 제발 나가게만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이사를 가지 않은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아무래도 남성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성이 생활하던 곳이 25만 원의 원룸이었는데요. 여기서 5년간 생활을 해왔는데 이 남성이 가족들과 지내지 않은 이유가 어렸을 적에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리고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게다가 이런 상황에 할머니까지 병으로 쓰러지셔서 이 병원비를 남성이 감당해야 하는 아이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남성이 평소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그래요. 하니까 아무래도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상황이 딱하네요. 왜냐하면 이사라는 게 말처럼 진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뭔가 폭발 직전으로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리고 폭발하고 맙니다. 이 아하. 작년 9월 8일 새벽 2시 이 24세 남성은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깹니다. 아하. 이 남성 건물주에게 문이 열려 있는 사진과 옆집 아저씨 또 난리 났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이 남성 현관에 있던 둔기와 목장갑을 챙겨서 아이고. 문이 열려 있던 옆집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피해 남성을 향해 아무런 말 없이 둔기를 수차례 휘두르는데 피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요. 아이고. 119 신고도 이루어집니다. 범행 후 이 남성 그대로 도주해 이 둔기를 인근 개천에 버리고요. 결국 경찰에 자수하게 이르는데 이 남성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설마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이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본인은 내가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수면 장애를 앓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고통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좀 우발적으로 내가 살인 미수에 이르게 됐다. 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그 둔기 같은 경우도 눈에 그 당시에 보이고 있던 걸 들고 갔을 뿐이지 내가 미리 치밀하게 이 흉기를 준비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변론을 폈습니다. 반면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둔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그리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큰 상해를 입었는데 이 정도면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는 아이고. 의사 소견도 있다. 이 정도의 객관적 증거라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 아울러 이 남성이 흥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짚고 들어갔다고선 하지만 이 남성이 당시에 슬리퍼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목장갑까지 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살인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 둔기 역시
철봉을 수리할 정도로 강도가 세서 이 둔기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검찰은 고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서 장윤미 변호사님,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종 진술은 뭐였을까요? 일단 본인이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또 드러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일단 반성하고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옆집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점을 제발 양형에 참작을 해달라고 하면서요. 일단 피해자 가족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사죄의 의사를 이제 나타내면서 네. 죄짓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정말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최종 진술까지, 피고인의 최종 진술까지 들은 국민참여적 재판 배심원단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 입장에서는 일반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의 편결을 받으면 내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 미수 유죄를 인정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는 네. 거죠.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네. 6명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그리고 1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합니다. 즉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겁니다. 물론 징역 1년 6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편결을 토대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데 어떻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 나오지,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살인 미수라고 해서 그 피해자분이 돌아가시지 않은 거는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 범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에 3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기간이 도가하면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본인의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또 이제 뭐 병원 치료 등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결과를 아마 용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진봉 교수님, 층간소음 문제,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은 층간이라기보다는 같은 공동체 이제 생활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요즘 아파트의 층간소음도 이런 비슷한 이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실은 이게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수한다고 또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집도 금방 이사를 갔다 들어왔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더불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대화, 그리고 서로의 배려,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리면 일단 이사를 가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있고 정말 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미리 아래층에 가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아이가 있어서 혹시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혹시나 소음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분도 밑에 사는 분도 제가 볼 때는요. 웬만한 소음은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러나 정말 큰 소음이 있으면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위층에 있는 분도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항의를 하게 되면 그분을 좀 주의하고 밑에 매트를 깔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직접 싸우지 마시고 환경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거기서 와서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화가 나는 상태에서 서로 두 분이 만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발적인 형태의 어떤 뭐 폭행이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대면은 피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전에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다면 이 층간소음 문제도 정말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